이게 2017년도 문제 맞죠? 자, 1번 보면 대표관리제 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사제도 변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어요? 역관제고, 이 역관제 반발로서 실적제, 그 다음에 대표관리제, 이런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역관제, 실적제, 그 다음에 대표관리제, 이런 흐름으로. 1번은 풀었어요? 몇 번까지? 1번? 1번만? 그랬어요? 그럼 아무 소리 않고 있었으면 계속 설명했을 거 아닌가? 1번의 정답은 1번이었죠? 대표관리제는 실적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신행정학의 이론적 특성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고적이 탈출해서 반정을 일으켜서 붙잡혀가지고 차명이 이르렀다. 고적이 탈출해가지고 반정을 일으켜서 붙잡아서 차명에 처했다. 이렇게. 고는 뭐야? 이거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면 안 되죠. 고객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적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적실성. 그 다음에 관료제. 그 다음에 실정주의. 정이 뭐야? 정책지향. 정책지향. 그러니까 이 두 문자를 자꾸 반복해서 확인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 사람 까먹어버린다고. 아니, 그렇잖아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 정리하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자 뭔 내용인지 그건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시민 참여. 그 다음에 형평성.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입니다. 그 다음에 반실증주의라고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적실성 있는 행정학의 연구. 적실성.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행정. 그 다음에 기업식 정부 운영의 특징은 이것은 기업이나 그 다음에 미음 이런 내용들은 신공공관리론하고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입니다. 기업, 미음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다. 근데 가장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2번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 신행정론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에 관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관료제가 이렇게 관료제 병리현상, 이걸 문제로 출제할 때, 여기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정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비정의성이란 곧 비개인성을 의미한다. OX. 비정의성은 비개인성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비정의성은 비개인성을 의미한다. 자, 비정의성은 내가 해석을 다시 할게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비정의성은 곧 뭐다? 비개인성이에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니까. 아셨어요? 비정의성은 곧 비개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비정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 혼동하면 안 되겠죠? 자, 1번에서 관료제 병리현상으로 1번으로서 옳지 않은 1번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취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목적 전치 또는 동조 과잉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번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법문 용례를 처리한다. 자, 이건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법문 용례는요, 문서가 번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서주의에 대한 법문 용례와 더불어 형식주의를 또 야기시킵니다. 오케이? 3번 자신의 소속 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은 할거주의 특징이에요. 할거주의 특징은요, 분업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업화. 분업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게 바로 할거주입니다. 네 번째,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법규나 절차를 준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규로 정해진 거, 또 절차, 이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 내 구성원들에 있어서 비정의성을 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네? 그래서 또 비정의성이란 얘기했던 것처럼 비개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들이. 3번에서는 4번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그 관료제 특징 가운데 계층제 특징이 있죠? 계층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계층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계층제에서 기인하는 문제점, 이렇게 표현한다면, 피터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피터의 법칙. 피터의 법칙. 피터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관료제 조직 내에서 시간이 흐르면,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다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무능력자로 다 채워져 있다. 이것을 피터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에요. 오케이? 피터의 법칙이라는 것은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3번에서 거리가 있는 내용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 관료제 병리에서 가장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비정의성, 비개인성, 이 표현이라는 거죠. 4번 계급제 장점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계급제 장점.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직위분리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직위분리제 요소를 가미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탄력적인 어떤 인사관리 어디서 가능하겠어? 탄력적 인사관리. 이건 계급제예요. 여러분들 이 직위분리제는요, 전부 다 세분화시키고, 전부 다 이렇게 칸막이가 형성되는 게 다 세분화. 이게 계층이 23개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업무가 전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탄력적인 관리가,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전부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잖아? 칸막이로 딱딱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계급제는 어때요? 계급제는 직무 구분이 없다고 그랬지? 단지 계급만 구분하잖아. 그럼 직무 구분이 없으니까 같은 계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한 것은 계급제다 이렇게 봐야지. 오케이? 우리가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하고 틀려요. 근데 그 탄력적인 인력관리 또는 탄력적인 인사관리 그 표현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계급제에 있어서는. 그죠? 자, 여기는 직무 구분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일반 행정가겠지? 여기는 전부 다 나누고 여기다 이제 적합한 그런 그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배치하니까 여기는 전문 행정가예요. 오케이? 여기는 수평적 이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수평적 이동은 그지만 수직적 이동은 힘들어요. 여기는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는 수평적 이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렬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직렬로 옮겨가는데. 근데 계층이 23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수직적 이동이 오히려 원활해요. 여기는 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근데 수평적 이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수직적 이동이 용이하고 수평적 이동은 어렵다. 어? 반대야 여기는. 오케이?
그 외에 계급제는 생활급이고 직위불제는 직무급입니다.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직무급이. 직무급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볼 수 있죠. 응? 알겠어? 자, 신분부장은 어디가 강하겠어? 신분부장은 계급제죠. 신분부장은 계급제. 왜냐? 왜 여기는 신분부장이 강하다? 왜 신분부장이 왜 강해요? 아, 폐쇄이니까, 그쵸. 중간에 외부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얼마든지 중간에 외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외부 전문가가. 그렇죠? 그리고 조직 개편이 되면 그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없어버렸어. 아니면 통폐합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만둬야 돼요. 왜?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로 여기는 개방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는 신분부장이 강하고 여기는 신분부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자, 그래서 1번에 공무원의 신분부장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맞나요? 계급제는 폐쇄이니까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3번, 정책 중립 확보를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이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정치적 중립 확보, 이건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이지만 신분보장이 강하기 때문에 계급제는 이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서 신분보장이 강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지만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4번, 단체 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맞죠? 단체 정신과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왜? 신분이 보장되잖아.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요. 아셨어요?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강하다고. 응? 계급제는. 자, 4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런다면 3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의 전문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응? 그래서 5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보업무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보업무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들 포함되죠. 그럼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공공기관도 평가 대상입니다. 공공기관도 평가 대상 기관이다. 1번 김포시 지방자치단체잖아. 도로교통공단 뭐야? 공공기관에 포함되니까 다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들은 자체평가를 하죠. 전부 자체평가잖아. 그러니까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전체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충원한다. OX. 평가 공정성을 위해서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충원한다. 과반수가 아니라요. 3분의 2 이상이에요. 아셨어요?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 3번. 이게 이제 2017년도 4월 8일이니까 대선 전이잖아. 그쵸? 근데 그때는 행정자치부였어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됐잖아. 국민안전처가 없어져 버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은요, 민간위원 가운데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게 됩니다. 오케이? 민간위원 가운데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한다. 당연직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은. 합동평가는 누가 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해서 합동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이. 특정평가 누가 합니까?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하죠.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재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평가한다. OX. 재평가도 국무총리입니다. 특정평가, 재평가 전부 다 국무총리예요. 아셨어요? 지금 이 정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척척척척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부지런히 암기를 해나가야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잖아.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 그러면 공공기관은 자체평가가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자체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디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5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런다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을 보니까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에 설명할 수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향적 접근하고 하향적 접근,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정책론에서. 이게 이제 하향적 집행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정책의 그 과정은 결정을 하고 결정한 걸 집행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향적 집행은 정책 결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향적 집행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하향적 집행이 있어요. 정책 결정에. 반면에 그 상향적 집행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집행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상향적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는요, 정책 결정, 이 하향적 집행에서는 이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목표가 정해지면 이 목표는 잘 변경되지 않는다. 목표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목표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결정대로 그대로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자는 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셨어? 그런데 상향적 집행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조건이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합니다. 여기는 자, 결정한 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도 결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집행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집행 과정에서. 여기는 정책 결정권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는 집행 관료의 재량권이 포인트야. 오케이? 여기는 집행 관료의 재량권이 포인트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건. 집행 관료 재량권,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결정하고 집행이 분리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인 거예요.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쪽은 여기는 적응적 집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형적, 적응적. 여기는 전방향, 여기는 후방향. 이렇게 각각 비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 상향적 접근 방법에 설명해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1번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의 정책 지지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통합 모형이에요. 이건 통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것은 이제 하향적 집행이라고 표현했고 상향적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나타나는 통합명이다. 근데요,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연 한명에서요, 원칙은 이게 원칙이에요. 상향적 집행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가미시킨 거예요. 오케이? 이걸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이 하향적 집행을 가미시켰다. 오케이? 두 번째, 결정과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하향적 집행이잖아. 3번,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상향적 집행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집행 관리의 재량권. 이게 상향적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4번,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로하는 것은 하향적 집행에 관한 것이겠죠. 그죠? 6번에서 옳은 것은 3번이 된다. 자, 7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만족 요인인 동기 요인이 있고 불만 요인인 위생 요인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만족 요인인 동기 요인, 불만 요인인 위생 요인. 대인 관계는 어디에 해당한다? 두 가지 요인 가운데서. 만족 요인, 불만 요인. 대인 관계. 그건 불만 요인입니다. 위생 요인이야. 그럼 승진은? 승진은 만족 요인일까? 불만 요인일까? 어? 그건 만족 요인입니다. 동기 요인이에요. 승진은 만족 요인에 해당되고 대인 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불만 요인에 해당되는 거야.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만 요인하고 만족 요인은요 상호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입장에서는 욕구의 개인차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욕구의 개인차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불만 요인, 만족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응? 그냥 일률적으로 구분해서. 자, 7번 문제에서 보시면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아. 일반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여기 욕구 계층하고 어디가 있어요? 위생 요인하고 그냥 동기 요인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했을 뿐인데. 그렇잖아.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것은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로 욕구가 계층화되어 있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야. 메슬로우는. 허즈버그는 관계없습니다. 이것과는. 오케이? 2번, 불만을 주는 요인하고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맞죠? 3번,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관한 추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내용이론. 4번,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왜냐? 이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단지 불만이 해소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과정이론에 관한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부형은 특목고 가는 걸 기대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학형, 특목, 기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정이론의 유형입니다. 학형은 특목고를 기대한다. 자, 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오케이? 7번에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욕구의 개인차를 인정한 내용으로는 뭐가 있어요? 욕구의 개인차에. 욕구의 개인차를 인정한 것은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그래서 각각 예를 들어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
또는 인간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건 욕구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욕구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거야. 자, 7번에서 거리가 있는 내용은 1번입니다. 자, 8번. 정보 조직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감사원은 정보조직법에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정보조직법에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감사원은요, 헌법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헌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헌법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이야. 그래, 복수 감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입니다. 오케이? 물론 감사원장이 있지만, 응? 자,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오케이? 예.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대통령 소속이에요. 감사원이. 책임운영기관은 정보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OX. 어? 책임운영기관은 정보조직법을 근거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행정기관이지만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하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하는 법률이 따로 있다. 오케이?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책임운영기관이 설치가 됩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합니다. 아셨어요?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오케이? 혼동하면 안 돼.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좀 이거 구분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이 있죠? 중앙행정기관에 뭐가 있어요? 특허청이 있어요. 특허청은 정보조직법을 근거로 해요. 그거 하나만. 아시겠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특허청은 정보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거죠.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그 책임운영기관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설치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됩니다. 그 지금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소속 책임운영기관들이에요. 아셨어요? 소속 책임운영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 자, 국립의료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립의료원 원장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죠? 성과계약을. 매년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청, 방금 중앙책임운영기관이라고 그랬죠?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연말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OX. 누구하고? 국무총리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국무총리하고. (2번) 금융감독원은 정보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이 금융감독원은 정보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조직법을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이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정보조직법과는 관계가 없다.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3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소속? 인사혁신처 소속이에요.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그래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소속이라고 그랬어. 4번 특허청은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맞죠?
중앙 책임운영기관입니다. 특허청은. 아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데 국무총리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국무총리와. 보통 보면 책임운영기관의 장은요 1급이에요. 보통. 그래서 장관하고 이제 성과계약을 체결하는데 특허청장은 차관급이잖아. 그래서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8번은 4번이에요. 특허청장의 임기가 2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1차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자, 9번 볼까요? 공익 개념의 실체설하고 과정설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실체설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이거 과정설 아닙니까?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정설의 시각이에요. 두 번째,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플라톤하고 루소 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플라톤, 루소,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실체설의 공익에 있어서 실체설의 입장을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상주의자로서. 오케이? 반면에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벤담하고 홉스. 홉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 만인에 대한 투쟁. 리바이어던 홉스가 주장한 거잖아. 그다음 벤담이 주장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형복 이런 시각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정설의 관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실체설하고 과정설을 구분할 때 실체설은 선험적이라고 표현하고 과정설은 경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실체설은 이상주의고 과정설은 현실주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플라톤이랄지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이런 인물들은 바로 이상주의 입장이잖아. 반면에 벤담, 홉스 현실주의 관점이잖아요. 각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것보다 현실적인 표현은 어디가 있겠어. 그치?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형복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현실주의 입장인 과정설의 관점에 주장을 한 그런 사상가들이에요. 3번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실체설 입장에서는요 집단주의 관점이거든요. 집단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과정설은 공익은 사익 간의 타협의 결과라고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익 간의 타협의 결과. 그러니까 공익은 사익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설의 시각이라고. 4번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입장은 실체설의 입장입니다.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과정설에서는 사익 간의 타협의 결과가 바로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그래서 9번에서는 옳은 것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과정설은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각,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관점의 바탕을 두고 설명되어지는 공익관이 바로 과정설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체설은 공동체주의적 공익관 이렇게 표현했잖아. 공동체주의적 공익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실체설의 입장.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옳은 내용은 3번입니다. 10번. 전략적인 인적 관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전략적인 인적 관리. 1번 장기적이면서 목표와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장기적이면서 목표나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두 번째,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번,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4번, 조직의 전략이나 성과,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적인 인적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전략의 바탕을 두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장기적이면서 목표나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조직 목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번은 잘못된 겁니다. 3번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4번 조직의 전략과 성과,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10번에서는 2번이 틀렸네요. 자, 11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이게 김영란법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공공기관에는 언론기관이랄지 그 다음에 사립학교도 다 포함이 돼요. 공공기관에 언론기관도 포함되고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 공공기관의 공직자라고 한다면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그 다음에 언론사의 임직원도 다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배우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배우자.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는 금품수수에 있어 공직자들의 배우자,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부정청탁을 하거나 또는 뇌물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들도 이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1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 위반하거나 처리, 조작토록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여기 범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숙명여고 사건처럼. 오케이? 두 번째, 공개적으로 공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부정청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3번,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의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4번, 채용이나 승진, 전부 등 공짜 등의 인사에 관해서 법령 위반해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경우들. 2번은 여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추첨을 통해서 뭐 경품을 제공한다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추첨을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선물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죠? 백화점에서. 그런 경우는 불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금품 등 수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 11번은 2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선물이랄지, 그 다음에 부의금, 뭐 이런 경우는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선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농산 가공품 같은 경우는 1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화환 이런 것도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식사는 3만원까지. 식사는. 오케이? 자, 12번. 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챙겨놔야 돼. 아시겠어? 같이 챙겨야 됩니다. 자, 무의사결정의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무의사결정. 자, 무의사결정이란 의도적인 무결정입니다. 무의사결정은 의도적인 무결정. 그 다음에 현상유적인 비결정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인 무결정이고 현상유적인 비결정에 해당하는 거. 무의사결정. 이건 신엘리트론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신엘리트론하고. 1번. 지배적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 이런 부분들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척을 해버려요. 두 번째,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아까 얘기하기를
엘리트론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3번 집행 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집행 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무의사결정은 정책 과정 전반에 있어요. 전반에 있어 이 무의사결정이 나타난다는 거야. 의제설정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정책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4번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 하지 않고 억압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인들, 그 기존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흑인들이 어떤 참정권의 요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억압하고 차단시켜버리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야. 의제화되지 못하게끔. 이걸 여기서 말하는 무의사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4번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그랬어.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 집단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상유적인 비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무의사결정. 근데 이제 이게 신엘리트론의 시각인데 최근에 보면 이 엘리트론의 입장은 19세기 말까지 고전적 엘리트론 이게 이제 전개되어 갔고 그 다음에 1950년대는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이 전개됐죠. 그 통치 엘리트론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밀스하고 헌터 두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오면 방금 얘기했던 바로 신엘리트론이에요. 이렇게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집단위로 다운론의 시각에서 집단위로 벤츄리하고 트루만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집단위로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잠재익 집단론 들어봤죠? 이런 게 있었어요. 잠재익 집단론. 또 하나 중복회원 이론. 여러분들 이 잠재익 집단론의 입장은 요 내용은 신엘리트론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잠재익 집단론. 이게 그냥 잠재익 집단론이라고 하지 않고 잠재 집단이론 이렇게도 표현해요. 잠재 집단이론. 이것은 무의사결정하고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이 벤츄리와 트루만의 집단이론 이후에 여기 이제 달의 다운론이 등장합니다. 원래 다운론의 시각은 이익 집단의 관점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달의 다운론이라고 해서 이익 집단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트들의 관점이에요. 엘리트의 관점에서 엘리트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서로. 이들의 목적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단 말이야. 이 엘리트들은 권력을 쟁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엘리트들은 이 대중들이 요구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에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쟁취하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의 입장에 반발하는 거죠. 이것은. 엘리트들은 경쟁적으로 대중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그래야만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시각이야. 달의 다운론. 달의 다운론은 이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을 비판하며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신엘리트론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신엘리트론에서는 이 달의 다운론의 비판 관점이 뭐냐면 권력에는 두 얼굴이 있다는 거야.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다는 거죠. 각각. 여기서. 그런데 이 달의 다운론은 이것만 보고 설명을 했다는 거야.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그런 면에서 비판을 합니다. 달의 다운론의 시각은 밝은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명시적 권력, 이것만 설명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나타난 암묵적 권력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달의 다운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나오는 것이 신다운론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정부는 더 이상 중립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원래 다운론은 중립적인 입장이잖아, 정부가. 근데 신다운론의 시각은 더 이상 정부는 중립적인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의사결정이 원하네요. 오케이? 앞으로 이것과 연관되는 문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이 흐름 기억해두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13번 들어가겠습니다.